정산내나. 자, 출석 다시 불러볼게요. 아까 없었던 사람. 권순환 없죠. 김가은, 김보민 없고, 김서연 없고, 박서연 없고, 정시연 없고, 정재훈, 그 다음에 문선미 없고, 김현준 없죠. 펑팅도 없고. 자, 오늘은 20세기로 넘어갑니다. 자, 아방가르드를 살펴볼게요. 아방가르드는 무슨 특정한 양식이나 사조의 이름은 아니고요. 그냥 이러이러한 성향의 작업들을 아방가르드라고 그냥 부르는데요. 그 경계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여기 속하는 게 뭐다라는 그 분류는 조금씩 다른데, 우선은 이제 20세기 초를 살펴보면은 우리 뭐 야수파, 표현주의, 입체주의, 뭐 수상미술, 다다, 초현실주의, 뭐 크게는 이런 경향들을 다 아방가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전통적이지 않은 이제 뭐 혁신적인 것들을 일단 아방가르드라고 부르죠. 그리고 뭐 음악은 민족주의 음악, 무조음악, 그 지난번에 말했듯이 조성이 무너지고 이제 쇤베르크처럼 아예 조성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으뜸음이 없고 모든 음을 동등하게 생각해서 모든 음을 한 번씩 다 12개의 기본 음이 있죠. 그 12개의 음을 순서대로 한 번씩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런 걸 무저음악이라고 하고, 뭐 1920년대 신음악, 뭐 모더니즘 소설, 뭐 제임스 조이스, 버지니아 울프, T.S. 엘리엇 등등, 뭐 이런 게 이제 이 당시에 예술 상황인데요. 이런 거를 죄다 아방가르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일단은 정치적 상황을 봅시다. 제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벨 에포크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좋은 시대라는 뜻이죠. 근데 그 좋은 시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사실 그 19세기에도 좋은 시대라는 건 이제 서구 그 열강들의 이제 이야기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가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지배되게 되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이런 나라들의 이제 열강들의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제국주의 시대가 온 거죠. 사실 1차 세계대전도 결국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에 다툼에서 생긴 전쟁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리고 러시아 혁명,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러시아 혁명이 1차 대전의 와중에 이제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 그 다음에 히틀러, 그러니까 독일 총리에 취임한 것이 1933년. 그리고 나서 알다시피 1939년에 2차 대전이 터지죠. 그래서 20세기 초 중반은 전쟁의 시대인데, 사실 과거와 달랐던 것은 옛날에도 전쟁은 항상 있었어요. 사실은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이제 계속 전쟁이 있었고, 예전에도 뭐 30년 전쟁, 심지어 뭐 100년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은 늘 있었는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가장 과거의 전쟁과의 차이는, 옛날에는 전쟁을 해도 지금처럼 그렇게 교통 통신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저쪽 어딘가에 전쟁이 나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또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별 전쟁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한참 살다 보면 전쟁 나갔던 사람이 뭐 10년 만에 돌아오고, 아니면 뭐 죽었다는 소식이 오고 이런 식인데, 1차 대전은
그 엮인 나라들 자체도 많았지만 총력전이라는, 그러니까 저 나라 하나의 나라 자체가 전쟁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재편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총력전이 시작된 최초의 전쟁이라고 하죠. 그 2차 대전도 더하죠. 거의 뭐 1차 대전은 그래도 유럽에서만, 이름은 세계 대전이지만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만 일어난 일이라면 2차 대전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국까지 다 퍼진 그야말로 세계 전쟁의 양상을 띄웠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아방가르드는 그럼 뭐냐? 그 대충 그 말의 의미는 이제 지난번에도 왜 아방가르드라는 단어 자체는 19세기에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제 프랑스어죠. 근데 원래 이제 뱅가드라고 하는 것은 군대 전위 부대를 의미합니다. 근데 거기서 유래했는데 군대 전위 부대처럼 대중의 취향과 기존의 예술 전통에 타격을 가하는 예술의 공격적 역할을 지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술과 사회가 이제 갈라졌다고 19세기에. 근데 이제 그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죠. 이제는 일부러 예술가들이 대중을 아주 공격하려고 작정을 하고 너희들 이런 거 이해 못하지 이러면서 무슨 전쟁하듯이 이렇게 충격적인 작품을 이제 내놓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뭔가 전위적인 작업들을 이제 아방가르드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름부터 이제 러시아 아방가르드라고 흔히들 부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아방가르드 얘기할 텐데, 하나는 러시아 아방가르드, 또 하나는 잠깐만요. 다다. 네. 자, 러시아는 원래 굉장히 전통적인 예술을 하던 나라인데, 이제 유럽에서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럽에 유학 가거나 유럽에 갔다 온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좀 스타일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게 생겨났냐면 구축주의, 절대주의, 생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몽따주 영화, 예술과 정치의 결합, 순수 예술을 넘어서 건축, 디자인, 광고, 의상 등으로 나아가. 그리고 그 작가는 블라디미르 타틀린, 구스타프 클루치스, 카시미르 말레비치라는 등등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혁명 이전부터 이런 아방가르드가 시작이 되어서 혁명 이후까지 이어져 가는데요. 혁명 이후에는 생산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가 주도로 아방가르드가 잠시 있었어요. 근데 잠시만요. 네, 한번 천천히 봅시다. 그리고 이건 블라디미르 타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만들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3 인터내셔널 기념탑인데, 이거는 이제 모형이고 1919년, 그러니까 혁명 이후죠. 혁명 이후에 이제 이런 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까 러시아 아방가르드에서 구축주의, 생산주의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축주의라고 하는 거는 타틀린이 사실 구축주의에서 출발을 했는데 콘스트럭티비즘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그 조각은 이제 돌을 깎아서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큰 덩어리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구축주의는 반대로 작은 단위들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큰 것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경향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틀린이 초기에 만들었던 작업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은, 또 이게 네,
여기 보시면 이런 것이 그 타틀린이 초기에 하던 작업들이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철판을 이렇게 모아서 만든 작업이잖아요. 이거는 벽에다 이렇게 거는 작업인데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작은 단위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크게 만드는 이제 그런 작업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한 이유 자체는 뭔가 여기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통상 예술에 사용되는 소재가 아니라 공사할 때 사용되는 그런 소재를 사용을 해서 어떤 현실적인 공간에서 뭔가를 쌓아 올리는 그런 작업인데,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 유행하던 그런 정치적인 사상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혁명 이후에 생산주의라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구축주의나 생산주의의 어떤 기본 생각은 마르크스주의가 생각하는 게 세상에 이제 물질들이 있고 그 물질들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유물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물질을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것으로 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석탄을 캐오고 뭐 철광을 가공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거하고 저 예술가들의 활동하고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술가들은 가공의 세계에서 어떤 일루전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접 물건을 노동을 통해서 그 사물을 직접 가공을 해서 마치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그 사물을 가공해서 생산을 하듯이 자기의 것을 그렇게 현실적인 공간에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작가들이 만드는 저런 하나하나의 단위들이 다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단위나 마찬가지다. 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축주의가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인터내셔널 기념탑은 이것도 역시 철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여 있고 원래 이 계획은 이 나선형이 이렇게 천천히 회전을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설계도 무슨 돌아가는 횟수 이런 것이 층마다 다 달라서 맨 위에 하고는 뭐 얼마나 한 번씩 돌아가고 그 다음은 얼마나 한 번씩 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조형적인 작품이 아니고 일종의 건축인 거죠. 이 속에서 사물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이 회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이제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완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러시아 작가들은 뭔가 가상의 공간에서 이제 예술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공간에서 마치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서 사물을 변형시키듯이 그리고 강철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잘 사용되지 않은 재료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예술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원래 아방가르드는 대중을 공격하는 거라면서요. 이렇게 뭔가 대중과 적대하고 굉장히 난해한 예술을 만드는 그런 운동이라면서요.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점에서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기존의 아방가르드나 상징주의, 낭만주의 이런 예술들의 적은 부르주아 사회였잖아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이제 부르주아 사회를 부시고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술이 사회를 위해서 복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저 구축주의 혁명 이전의 구축주의 시절이 다 그렇게 사회에 참여적이진 않았으나 혁명 이후에는 이제 다 사회 참여적인 그런 관점을 띠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아예 예술가들을 다 자기네 휘하에 이렇게 놓고 나쁘게 말하면 통제, 좋게 말하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이렇게 조금 예외적으로 부르주아 사회를 비판하거나 대중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형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러시아 아방가르드를 아방가르드라고 부르냐 하면 그 이들이 사용한 기법, 형식이 전통적인 것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이 아방가르드를 완전 몰락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들의 뜻은 갸륵했으나, 그러니까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뭐 예술 작품의 하나하나의 단위가 뭐 생산의 단위고 뭐 예술가는 노동처럼 저런 것을 창조한다 뭐 이런 뜻은 다 좋으나 문제는 평범한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뭔가 희한한 기법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이제 실험적인 정신이 높이 평가됐지만 그 당시에 이제 스탈린이 보기에는 전혀 이거는 실제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고 사회주의 리얼리즘, 우리는 보통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사회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그 양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저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부르주아 사회를 공격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아방가르드와는 다르나 예술의 형식적 혁신, 예술의 전위적인 실험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방가르드에 속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방가르드의 특징,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특징이 아까도 말했듯이 현실 공간에서 예술과 사회의 예술과 삶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러시아 아방가르드를 왜 아방가르드라고 부르냐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예도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대중을 공격하고 굉장히 전위적인 어떤 그 형식을 사용을 하지만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목표는 사실 예술의 테두리를 견고히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징주의하고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 건데요. 상징주의는 예술을 절대화시키고 예술을 종교화시키고 그것 때문에 일반 대중들하고 적대적이었지만 일반 대중하고 적대적인 것은 똑같으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목표는 정반대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술을 비판하는 거죠. 그게 우리 지금 그 전체 주제잖아요. 예술의 자기 비판. 사실 그래서 아방가르드의 특징은 아까 말했듯이 사람마다 정의는 조금 다르나 아까 피터 베르거라는 사람을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요. 그 사람이 아방가르드 이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사람이 아방가르드 예술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은 것은 바로 예술의 자기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술이 우리 봤지만 점점 르네상스 이래 점점 더 예술가의 위치가 높아지고 예술이 고급한 활동으로 됐고 순수 예술이 생겨났고 그것이 시민사회의 중요한 고급한 취미로 이제 자리매김되면서 점점 예술이 중요해지고 낭만주의에 와서 종교나 철학도 가지 못하는 것을 예술이 성취할 수 있다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예술이 거의 종교화되는 상징주의를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예술과 사회가 점점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굉장히 모순적인데 러시아 아방가르드가 예외이면서도 일반적인 서유럽 아방가르드하고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이때까지 온 예술의 궤적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을 비판하면서 뭘 하느냐. 예술을 다시 삶으로 되돌리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방가르드 예술가들. 그래서 사회주의이건 사회주의가 아니건 간에 그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예술이 자기의 성역에 갇혀가지고 삶과 유리되고 예술의 형식 자체가 그 예술의 내용이 예술의 형식이 되고 예술을 위한 예술이 되고 이런 예술이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돼서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있는 것을 오히려 이제 비판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이 최고점에 이르면 꺾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봤던 예술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술이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상승을 해서 이제 천장을 딱 치고 다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술가들이 예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예술은 스스로 비판해야 된다.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하고 쌓아왔던 그런 서구 예술의 역사라는 것 자체를 이제 공격하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러시아 아방가르드도 다른 다다나 초현실주의 작가들하고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사회주의라는 이름 하에서지만 이들도 역시 예술을 자기 비판했으니까. 예술이 가상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성역을 쌓고 일반 대중에게 멀어지고 삶에서 멀어지고 그 내용을 박탈하는 그런 것을 비판을 하면서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간 속에서 전 산업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그리고 장르적으로도 아까도 보셨지만 테틀린이 만든 것 중에 원래 테틀린이 조각가인데 그렇게 실용적인 완성 못했지만 건축과 같은 실제 삶에 연관된 장르를 건드리고 또 무슨 옷을 디자인하게 됐어요. 테틀린은 노동자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디자인하게 됐고 또 여기 구스타프 클루치스라는 사람은 포스터 그렇죠? 선전 포스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포스터나 사진이나 이런 장르는 순수 예술의 장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가들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술이 이제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예술과 삶의 거리를 다시 좁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보통은 이제 순수 예술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영역, 건축, 디자인, 무대 미술, 이런 잡지 디자인 이런 것에 되게 주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기법적으로는 되게 혁신적인 기법을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게 굉장히 자기 모순인 게 사실 평범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조형 언어를 사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목표로 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술을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였는데 사실은 결과는 이들의 작업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스탈린이 이것을 다 없애버린 것도 그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아니 이게 예술이 삶을 위하고 인민을 위하고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사실은 노동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이해도 못하는 걸로 작업을 하잖아 이러면서 이제 다 없애버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조형적으로는 굉장히 실험적인 작업이 나온 거죠. 지금도 보면은 이것들은 이제 잡지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사진들에서 그걸 오린 거죠. 이걸 우리 보통 포토몽타주라고 하잖아요. 이런 포토몽타주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이런 그 글자나 이런 사진들을 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조금씩 따와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든 거죠. 여기 보면 이 사람 레닌이잖아요. 레닌의 사진 이렇게 붙이고 여기도 지금 선수들 수영 선수들 사진 약간 선전 포스터죠. 국가에서 우리는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포스터인데 형식은 굉장히 혁신적인 기법이었던 거죠. 여기 보면 1924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레비치인데요. 말레비치도 나중에 이제 혁명 이후에는 정권 그런 러시아 정부 밑에서 무대 미술이라든가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생산주의적인 작업을 했지만 이 사람은 또 전적인 사회주의자는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간 또 걔가 다른데 혁명 이전에 전시를 마지막 미래주의 전시. 그러니까 아까 구축주의, 생산주의가 연결된다고 했고 중간에 미래주의라는 게 나왔잖아요. 미래주의가 이 지금 말레비치가 만든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미래주의 전시 0에서 0.10이라고 하는 전시를 1915년에 개최했고 또 나중에 혁명 이후에 비구상의 세계라는 전시를 또 개최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작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유럽의 영향, 서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야스파 표현주의적인 스타일로 이제 이런 구상 회화를 이제 그렸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당시에 20세기 초에 앞서건 뒤서건이 하면서 순수한 추상미술이라는 게 처음으로 생겨나요.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술 모든 회화에 아무리 그래도 알아볼 수 있는 형상이 조금은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한
비구상의 세계. 왼쪽이 말레비치고요. 오른쪽이 그 아까 그 최후의 미래주의 그 전시인데 보면은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이 그림 한 점 한 점 되게 작아요. 아까 막 거창한 작품은 아니었어요. 네, 조그만 작업인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형상이 하나도 없죠. 그냥 완전한 뭐 사각형 뭐 예, 형태, 뭐 길쭉한 장방형, 십자가 형태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모서리에 역시 작품이 하나 걸려 있는데 이거는 뭔가 그거랑도 연관이 있다. 러시아의 이콘이라 그래서 왜 자기네 종교적인 그림을 그렇게 모서리에 이렇게 걸어 넣는 풍습이 있는데 그거를 약간 패러디한 거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작품이 보면 되게 무질서하게 이렇게 막 걸려 있죠. 근데 우리는 요즘에 이제 전시장에 가보면 작품이 보통 이렇게 한 줄로 걸려 있거나 좀 정돈이 쫙 돼서 걸려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시장에 작품이 띄엄띄엄 걸려 있고 한 줄로 걸려 있어요. 근데 그것도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그런 스타일이 20세기에 정착이 되어 온 거예요. 원래는 작품이라는 것을 그렇게 걸지 않았고 막 지금 보듯이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많이 걸려 있는 게 태반이었죠. 네,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형상을 찾아볼 수 없고, 그냥 파란색, 까만색, 사각형, 길쭉한 장방형, 노란색 장방형, 이런 것만 이렇게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비슷한 시기에, 역시 러시아 사람인 칸딘스키나 네덜란드 사람인 몬드리안도 추상미술을 처음으로 만들었죠. 근데 어쨌든 말레비치도 추상미술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 논리는 서로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몬드리안 같은 경우는 네, 몬드리안 같은 데 걸 보면은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몬드리안에게 추상은 알아볼 수 있는 사물을 점차 단순화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는 나무를 이렇게 그리다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점차 단순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몬드리안은 이 사물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기는 그리고 싶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그런 외형을 단순시켜서 이 세상에 숨겨진 질서, 나는 그런 걸 그리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세상을 단순화시키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사선도 안 그려요. 그냥 이 수평선과 수직선 그리고 원색의 색깔, 삼원색, 그리고 흑백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몬드리안은 이 세상이 되게 비극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쟁 시기를 거쳤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이 너무 비극에 가득 차 있고 이런 세상은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감정적인 세상이 펼쳐져 있는데 난 사물의 본질은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파악을 하면 비극은 사라질 것이다. 모든 것에 균형이 찾아오면은 세상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세상의 카오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균형이 맞으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 균형은 자기가 생각할 땐 오로지 사물의 본질이라고 하는 수평과 수직, 원색과 흑백만 사용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나름의 이제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작품을 우리가 그런 설명 없이 이렇게 딱 보기만 하고 알 수 있느냐는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 가지 스타일을 다양하게 보다 보면 차이가 조금씩 보이긴 하죠.
근데 그러면 말레비치는 어떤 생각으로 그렸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추상 미술을 그린 칸디스키 한번 봅시다. 네, 칸디스키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몬드리안처럼 사물을 점차 단순화시켜서 그것의 본질을 뭐 이런 게 아니고, 칸디스키는 또 어떤 식인가 하면은, 칸디스키도 원래 이렇게 그 약간의 형상 알아볼 수 있는 형상을 그리다가 이제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것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칸디스키는 원래 표현주의라는 데 몸을 담고 있었는데, 여기서 표현주의라는 거는 내 감정을 표현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색채와 형태 그 자체의 표현력이 있다. 이것이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주장을 한다. 이런 거에 가까운데요. 그러다가 점차 전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칸디스키가 내적 필연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색채와 형태들은 각각의 자기 표현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나의 내면의 세계와 대응한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상승의 감정은 이렇게 표현되고, 하강의 감정은 이렇게 표현되고, 분노는 이렇게 표현되고, 동정은 이렇게 표현되고, 이러면서 내면의 세계를 외형을 통해서 표현한다. 이런 의미로 추상을 이제 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상을 그리는 데 있어서 알아볼 수 있는 형상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의 그런 감정, 내면의 감정이라든가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형상이 있으면 오히려 이제 방해가 된다. 그런 형상이 없고 순수한 색채와 형태의 표현력이 오히려 그 내적 필연성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말레비치는 절대주의라는 건 그럼 뭐냐? 뭘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여기서 칸디스키나 몬드리안하고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볼 수가 있나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한번 봅시다. 얼핏 보면 몬드리안 같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상이 있죠. 근데 몬드리안하고의 차이는 뭐죠? 몬드리안은 아까 그랬죠? 수직과 수평, 오로지 수직과 수평, 그리고 삼원색과 흑백만으로 세상을 구성했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진 않아요. 다른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몬드리안에게서 없는 거 있죠. 대각선, 그리고 수직과 수평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약간 자유분방하게 있어요. 딱 정해진 질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길다란 막대기, 짧은 막대기, 조그만 사각형들, 뭐가 막 있어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런 거. 뭘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까 그 전시회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십자가, 까만색 십자가처럼 이렇게 딱 보이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하얀 바탕에 그냥 까만색도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작품이죠. 그냥 하얀 바탕에 하얀 사각형. 지금 색깔이 좀 누리끼리 하지만 원래는 이거 하얀 바탕에 하얀 사각형이에요. 근데 하얀 사각형인데 뭔가 삐뚤음하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뭘 그린 걸까요, 도대체? 내적 필연성도 아니고 세상의 본질도 아니라면 이건 대체 뭘까요? 봅시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 그냥 제현적인, 일상적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물이 다 사라진 세계죠. 사라지고 이 옆으로 삐딱하게 있는 이런 사각형들은 마치 어딘가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좀 덜 그렇지만 이런 애들도 보면은 뭔가 어디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얘네들도 뭔가 어딘가를 막 붕붕 떠다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둥둥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 말레비치 작업의 되게 특성인데, 나는 예술에 있어서 순수한 감성이 절대라는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말해요. 절대주의 공간은 푸른 공간이 아니라 하얀 공간을 표현한 것이다. 그것의 진실은 투명하다. 푸른색은 무한의 현실을 조금도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절대주의 하얀색은 무한하다. 이것만 들어도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네, 근데 이걸 들어보시면 조금은 더 알 수 있어요. 나는 비행, 금속적인 음향, 무선 등의 감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자 한다. 흰색 위에 흰색, 아까 봤던 그 그림이죠. 흰색 위에 흰색에는 사라짐과 자력과 같은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나는 운동감과 저항력, 외부 공간으로 오는 신비적인 파랑. 아까는 파랑이 신비적이지 않다는데 갑자기 또. 그리고 심지어는 비대상적인 것의 느낌 등을 전달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말레비치의 절대주의는 그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의 사물들이 있으면 그것은 그냥 그 사물에 관심을 우리가 이건 책이다, 이거는 뭐 의자다. 그러한 고정된 사물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사물들을 다 싹 다 제거를 하면 뭐가 남냐면 여기가 말한 것처럼 하나의 느낌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운동한다는 느낌, 비행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느낌,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느낌을 절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알아볼 수 있는 형상이 있으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화면 속에서만이 그 느낌의 절대성이, 근데 그 느낌도 사실 근거는 있어요. 비행, 사라짐, 자력, 운동감, 저항력, 외부 공간 이러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약간 SF적인 감성이 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말레비치도 비행이라든지 우주 공간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주 속에서 비행기, 우주선이 이렇게 날아다닌다든지 그런 아직 과학기술이 뭔가 우주선을 만들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조금 좀 감각이 앞서갔는지 그런 뭐 우주 여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유행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랑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 아니면 그냥 파란 하늘, 아니면 모든 사물이 없는 하얀 벽,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는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순수한 감각적 느낌만이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뭔가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우연이 아닌 게 그런 어떤 공간 속에서 이런 물체들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움직이는 물체를 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체의 운동감, 그 물체의 속도, 그 물체의 위치 변화, 이런 것을 그려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관점에서는 워낙 오래 전의 작품이니까 지금 우리 관점에서는 아닌데 별로 운동감이 안 느껴지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모든 알아볼 수 있는 형상을 싹 제거하고 느낌만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혁신적인 거였던 거죠. 네. 이것은 이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딱 정지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이것도 균형의 느낌?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죠. 사실 몬드리안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몬드리안은 느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되게 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플라톤적인 사물의 본질, 오히려 감각을 넘어서 존재하는 그런 사물의 차가운 본질을 얘기하고 싶은데 말레비치는 느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칸딘스키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면의 감정은 또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내면의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에너지,
감각, 운동성, 방향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리고 싶었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아방가르드 영화가 있는데요. 이것도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아까 아방가르드라는 거는 삶과 예술을 자기 비판하고 삶과 예술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려고 한다라는 정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말레비치 어디에 그런 게 있나? 아까 타틀린이라든지 클루치스 같은 사람은 되게 그 혁명 이후에 이제 그 사회주의 정권에 되게 협력적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념적으로도 그런 노동자들의 의한 생산과 유사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말레비치는 사실 별로 그렇게까지 그쪽에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서 한동안 이제 정부에 협력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만두고 이런 아방가르드적인 실험을 그만두고 그냥 구상회화 같은 거를 그리는 걸로 이제 돌아갔대요. 그리고 어차피 스탈린이 집권한 이후에 스탈린이 1930 몇 년에 집권을 정확하게 언제 집권했는지 스탈린은 1924년, 생각보다 빨리 집권했네요. 1924년 1월 20일부터 1954년까지 소비에트 연방의 최고 권력자였다. 네. 그래서 어차피 스탈린이 집권한 다음에 아방가르드 작품을 다 싫어해서 이거를 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대처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그러니까 말레비치는 나중에는 그냥 다시 구상해와. 그렇다고 해서 스탈린이 원하는 그런 식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또 그리진 않았어요. 그냥 옛날에 자기가 그리던 그런 스타일로 돌아갔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아니 이게 뭐 예술의 자기 비판이랑 무슨 관계? 삶으로 예술을 되돌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말레비치도 사회주의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예술의 자기 비판을 지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예술의 역사라는 것은 다 회화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 형상이 있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재현의 세계를 그리는 것이었죠. 근데 그러한 것으로는 절대적인 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 어떤 운동감이라든지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재현적인 회화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것도 일종의 예술의 자기 비판인 거죠. 그래서 추상미술도 그런 의미에서는 과거의 역사, 예술의 역사를 이제 비판을 하고 이제 우리는 다른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몬드리안도 그렇지만 말레비치도 그래서 이때까지 예술이 성취하지 못했던 삶의 감각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추상미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삶에서 멀어 보이는데 사실 추상미술을 그리던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한 거죠. 이거야말로 우리가 삶의 본질, 그러니까 몬드리안 같은 경우는 그런 균형, 뭔가 우리가 일상의 사물들에 갇혀서 볼 수 없는 삶의 본질을 볼 수 있게 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말레비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재현적 회화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직접적인 삶의 감각, 그런 세계의 감각을 이것이 표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몬드리안 같은 경우는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경향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디자인에도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예술가하고 좀 다른 행보를 이제 보이게 되는데, 네. 그리고 러시아 아방가르드 영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화는 영화의 역사 같은 거를 다루는 수업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가 페르토프. 근데 이 약간 아까 말했던 생산주의에 연관된 거하고 비슷한 생각이 영화 만드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있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생산주의는 노동자들이 사물을 노동을 통해서 변형시켜서
그 작은 생산의 단위,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생산의 단위들을 조합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지가 베르토프도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든 사나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또 이거는 이거를 뭐 영화 수업 같은 데서 봤죠? 네. 이거는 풀템킨인데 왜 링크가 잘못됐네? 아, 다른 링크. 네, 이게 지금 보시면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소리가 없는 게 맞는데 사실 왜냐하면 무성 영화니까. 근데 나중에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은 이걸 나중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입혀가지고 내놓은 것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소리가 원래 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지금 오디오 시스템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소리가 없네요. 어쨌든 소리가 없는 게 원본이 맞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아주 짤막짤막한 몽타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나의 숏이 되게 짧은데 이게 계속 어떤 내러티브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도시의 하루의 일상을 아주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생산주의의 그 노선이랑 통하는 거죠. 아까 타틀린이 작은 어떤 강철과 같은 그런 산업적 재료를 쌓아 올려서 어떤 구축을 하듯이 지금 이것도 영화의 하나의 숏의 단위도 그런 물질적 생산의 단위로 간주를 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계속 쌓아 올려서 이런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혁명 이후의 이제 작업이고 내용적으로는 뭔가 혁명 이후 러시아 사회에 소련이 됐죠. 그래서 소련 사회에 되게 활기찬 어떤 하루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라고 하는 기계 아까 이제 러시아의 이제 SF적인 상상력의 유행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우연한 게 아닌 게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유물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과학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도 이것도 되게 컸었던 거죠.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런 카메라라고 하는 기계의 어떤 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포착할 수 없는 그런 각도, 그런 속도, 그런 장면을 카메라가 포착할 수 있다. 그래서 기술의 힘을 되게 믿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말레비치 경우도 아까 뭐 비행이라든지 무슨 우주의 음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SF적인 상상력과 그런 물질, 둥둥 떠있는 그런 사각형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질들을 상징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근본적으로는 사물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속도감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최소한의 어떤 형상들이 있었고 그 형상들은 물질들의 유희? 네, 이런 거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몽타주 이야기, 러시아 아방가르드 영화의 특징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이제 그 효과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지가 베르토프가 생각하는 것도 결국 이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영화를 만들고 뭔가 우리 새롭게 생긴 이 나라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겠다 이런 거지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각이나 그런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영화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으로 되게 혁신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죠. 네. 그리고 뭐 전함 포테킨 이것도 이제 지가 베르토프와 더불어서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도 되게 몽따주 미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냥 요거는 잠깐만 볼게요. 네. 이거는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잠깐만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포템킨이라는 영화, 이 전함 포템킨이잖아요. 이 영화의 주제 자체가 이제 러시아 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짜르 체제의 뭔가 그 타락이라든가 이런 전횡 같은 걸 고발하면서 이 수병들에게 주는 고기가 막 썩어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들이 화가 나서 뭔가 항쟁에 가담하고 뭐 이런 얘기고 그 짜르의 군대들이 뭐 양민을 학살하고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굉장히 몽따주 미학을 잘 보여주는 아주 짤막짤막한 씬들로 구성되어 있고 뭐 베르토프와 비슷하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짧은 씬들이 다 물질의 단위로 이렇게 간주가 돼서 이것들이 물질과 물질 사이에 충돌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영화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이제 몽타주 미학을 만들게 되고 에이젠슈타인 본인이 계속 그러니까 글을 쓰기도 했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물질과 물질의 부딪힘, 마치 기차가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에너지를 물질과 물질의 부딪힘으로 얻는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네, 그 유명한 그 계단에서의 오데사는 지금의 우크라이나죠, 사실은. 네, 예전에 소련에 속했던 그 오데사 계단에서의 이제 짜르의 군대가 이 사람들 학살하는 유명한 장면들인데 여기도 지금 아주 짧은 숏으로 몽타주가 계속 이제 이어져 가죠. 영화 수업 시간에는 이 영화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어요? 어떻게? 응? 충돌 몽타주. 네. 잘 기억하나요? 그쵸?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물질과 물질이 충돌하는 것처럼 각 숏과 숏이 충돌하는 거 거기서 어떤 에너지를 얻는다? 네, 이런 식의 생각. 네. 네. 네, 그리고 러시아 아방가르드였어요. 그래서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사회주의라는 특수한 상황이긴 했지만 예술의 자기 비판 그리고 예술을 다시 삶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아방가르드의 공통점을 역시 공유하고 있었다. 다만 그 예술을 삶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냥 성공했는가는 애매하다. 근데 사실 이거는 모든 아방가르드에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술을 삶으로 돌려보내자, 예술과 삶의 거리를 좁히자라고 과거의 예술을 비판을 하는 것이 진짜로 그렇게 됐는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아닌라고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해석이죠. 왜냐하면 삶과 예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합쳐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삶과 예술은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삶을 예술로 되돌려보낸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은 성취될 수 없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저 예술가들이 어느 정도 예술과 삶의 거리를 좁히려고 했는가는 조금씩 입장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진짜로 타틀린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실제 그 노동자를 위한 옷을 만든다든지 무슨 잡지 표지를 만든다든지 건축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그야말로 예술과 삶을 합치하려고 했던 거지만 말레비치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그 회화라고 하는 형식을 이제 고집을 했고 나중에 이제 소련 정권 하에서 모대 미술이라든가 이런 걸 하긴 했지만 그거 자체를 말레비치가 그렇게 자기 작업이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다다 같은 경우는 1915년에서 1924년 사이에 벌어졌던 경향인데 다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으로 예술의 자기 비판을 행하죠. 그러니까 아까 추상미술가들은 이때까지의 회화가 형상을 가진 회화가 뭔가 삶의 진실, 세계의 핵심 이런 거를 보지 못하게 가렸다라고 비판하면서 자기는 새로운 조형 언어를 만들었고 러시아 아방가르드도 과거의 예술, 근데 사실 러시아는 자기 자국의 예술 전통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역시 재현적인 회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말레비치도 그런 경향을 이제 비판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영화는 그야말로 새로 나온 예술이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의 과거를 비판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역시 그런 영화 감독들도 유물론적인 그런 사고로 무장을 하고 과거의 어떤 서구 귀족들이나 부르주아들이 좋아했던 그러한 종류의 예술을 이제 넘어서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다다는 그것보다 굉장히 더 극단적으로 예술을 자기 비판을 행하는데요. 다다는 이제 서유럽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고 이들은 그야말로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예술의 전통 자체를 그러니까 송두리째 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추상미술가들이 그 형상미술을 비판했지만 회화라는 것 자체를 다 송두리째 갈아엎지는 않았는데 비해서 다다는 예술 자체를 부정을 하게 돼요. 다다라는 말의 뜻은 프랑스어로 목마를 뜻한다고 하는데 슬라브어로는 예를 뜻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이건 지칭할 수 있으며 무의미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다다라는 말을 스스로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름 붙였는데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자기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조롱이죠. 원래는 이제 이름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자기네가 이제 지향한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거를 담는 중요한 이름인데 이름을 되게 장난같이 우리 뭔지 모르겠고 그냥 우연히 그냥 다다라고 정했어. 뜻은 우리도 몰라 이런 식으로 냉소적인 거죠. 그래서 다다는 되게 무정부주의적인 성향, 냉소, 허무주의, 반이성주의. 그러니까 다다가 생겨난 게 스위스의 찌리히에서 맨 처음 생겨났는데 1차 대전의 와중에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의 양상을 딱 보니까 너무 이게 뭐냐, 세상이 왜 이러냐. 그리고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 이것이 서구 문명이 달려온 그 귀결이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부정하고 뭔가 냉소주의, 허무주의, 반이성주의.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되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꼬라지를 보니,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코로나 때 알았던 사실 있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1차 대전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사실 별로 안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 새롭게 알아낸 사실 있잖아요. 그 1차 대전의 시기하고 스페인 독감의 시기가 겹친다는 거. 그래서 1차 대전 말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코로나가 아니고 스페인 독감으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서둘러서 그냥 종전을 하자는 얘기가 생겨서 전쟁이 끝났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그 전염병 이런 게 이제 전 세계를 휩쓸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암울한 상황을 보고서 스위스는 중립국이잖아요. 중립국이라 전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으니 다른 나라에선 예술가들이 쥐리히에 다 피난차 이렇게 모여 있다가 다다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구문화 예술 전체를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명을 비판하고 우연성, 동시성, 비합리성을 추구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뭐 소음시, 이벤트, 레디메이드, 콜라주, 아상블라주, 포토몬타주 등등의 새로운 형식적 실험을 이제 하게 돼요. 요거 쥐리 다다까지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쥐리 다다는 스위스의 도시 쥐리히에 이제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시인이자 음악가인 후고 발이 운영한 카바레 볼테르라는 데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후고 발, 에미 헤닝스, 트리스탄 짜라, 마르셀 앙코, 장 아르프, 소피 토이버 아르프, 리하르트 힐제맨. 그러니까 우리한테 막 대중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들은 아닌데, 그거는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뭐 자기 개인의 스타일을 개발하고 유명해지고 사실 이런 데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야말로 굉장히 도발적으로 예술 자체를 파괴하는 데 더 신경을 썼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아까 나온 것 중에 소음시, 동시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소음시. 이게 뭐냐면 다다는 여러 가지 장르, 매체를 다양하게 사용을 했지만 다다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일종의 이벤트성, 퍼포먼스 같은 것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 후고 발이 이렇게 이상한 뭔가를 쓰고 있잖아요. 이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분장을 한 건데, 약간 사람 같지 않고 무슨 로봇이나 괴물같이 이렇게 분장을 하고, 그리고 이 이벤트를 근데 뭐 녹화를 한 영상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옛날이다 보니 몇 장의 사진이나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의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글자들이 뭐 블라고, 벙, 뭐 보소, 파타타, 뭐 샴파, 어쩌고저쩌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게 이제 소음시예요. 그러니까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런 시의 역사, 시의 전통을 그냥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시를 막 읽거나, 아니면 이제 동시시, 여기저기서 이 나라 저 나라 말로 이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였거든요. 이 사람은 프랑스 말로 떠들고 저 사람은 영어로 떠들고 어떤 사람은 독일어로 말하고 막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구별도 못하게 막 이렇게 시를 읊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이제 화가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화가들이 그린 것도 아니고 뭔가 콜라주 같은 거 한 거를 이렇게 뒤에 장 아르프나 이런 사람은 또 미술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걸어놓고, 그리고 소피 토이버 아르프는 또 안무가 무용수였어요. 그래서 그 무용도 안무가이기도 하고 이렇게 섬유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소피 토이버 아르프가, 그러니까 소피 토이버 아르프는 아까 봤던 장 아르프의 부인이기도 한데, 이렇게 아까 그 후고발이 이상한 모자 같은 거 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이나 이런 무대 의상 같은 것을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역시나 뭔가 비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람으로 보이기보다는 무슨 깡통 로봇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뭔가 로봇이나 무슨 기계같이 인간 이런 기계에 대한 메타포가 그 다다에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아까 러시아 사람들하고는 반대죠. 거기서 기계는 되게 긍정적인 의미를 띠고 있었는데 우리가 뭐 어떤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서 사회를 잘 살게 하자는데 이런 데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들은 기계를 인간성 부정이라는 차원에서 사용하는 거죠. 냉소적으로. 휴머니즘이라는 걸 더 이상 믿지 않고 인간을 이제 기계처럼 생각하고 기계 같은 처지에 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아무튼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도 이상한 아무 의미도 없는 시를 막 읽고 있고 또 그렇죠. 소피 토이브 아르프 같은 사람은 뒤에서 저런 이상한 옷을 입고 막 춤을 추고 그러니까 뭔가 그 중심이 없는 관객이 뭘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중심이 없는 되게 요란스러운 그러한 이벤트들을 카페 볼테르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벽에 아까 무슨 작품 이 사람이 원래 한스 아르프가 본명인데 장 아르프라고 스스로 반대인가? 하여튼 원래 이름을 자기가 바꿨어요. 그래서 장 아르프는 또 뭘 했냐면은 지금 보면은 우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 배열된 사각형 콜라주 이게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때까지 뭐 회화를 조롱하는 거죠. 보통 그림은 그리는 사람이 신중하게 구도를 잡고 뭐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종이를 그냥 찢어가지고 이렇게 휙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아무데나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작품이라고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서구 예술사에서 당연히 우리가 왜 낭만주의, 상징주의까지 오면서 예술가가 굉장히 지위가 점점 높아져서 나중에는 뭐 천재 그리고 종교의 사제 그러니까 낭만주의에서의 천재가 상징주의에서 고통받는 저주받은 예술가 뭐 무슨 예술이라는 종교의 사제 이렇게까지 높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나 그런 사제로서의 예술가는 너무나 일반인하고 다른 뛰어난 능력이 있고 그거를 이제 남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드는 존재 이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작가의 의도나 작가의 천재성이나 그런 대단한 기술적 테크닉이나 이런 거는 다 무시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 그냥 우리는 우연에 지배되는 존재야. 그냥 적당히 던져가지고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붙인 게 작품이라고 이렇게 걸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 한쪽에 걸려있고 소피 토이브 아르프 막 춤추고 그리고 막 후고 발이나 트리스탄 짜라같이 참 이상한 동시시 소음시와 울고 막 이런 되게 혼란한 그런 이벤트들이 이제 찌리히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어 스타일 이라고 영어 스타일